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1편 일단 올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길어서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뭐 부담 갖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잠자기 전에 틀어놓고 듣다가 졸리면 주무시고 이튿날 또 다시 이어서 들으면 되고 굳이 뭐 한 번에 다 앉아서 듣기에는 조금 긴 분량이긴 하죠. 저도 책 리뷰 들을 때는 항상 이제 잠자리에 누워서 잠자기 전에 책을 직접 보기에는 눈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주로 잠자기 전 그 유튜브 책 리뷰를 틀어놓고 잠자리에 든답니다. 진짜 좋은 책들이 많잖아요. 근데 일일이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잠자기 전 시간 이용해서 이렇게 좋은 책 리뷰 영상들 이용해 주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1편은 내면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거기에 이어서 4장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자, 이 부분입니다. 방향을 제시한 것 같죠? 근데 뭐 우리의 삶에 사랑 빠질 수 없죠. 그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영혼을 위해 사랑한다. 본능. 사랑은 수많은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슬픔과 환희, 고통과 즐거움, 천국과 지옥의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과 연애 그리고 결혼은 인류가 태어난 이래 지금까지 이어진 영원한 관심사다. 우리는 사랑하면 풋풋한 첫사랑, 짝사랑을 떠올린다. 대부분 이뤄지지 않는 그리움은 고스란히 추억으로 남는데 이런 실패한 사랑을 플라토닉하다 하고 미화하기도 한다. 영화 건축학 개론이 얼마나 큰 인기를 끌었던가. 쇼펜하우어에게 남녀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를 염두에 둔다. 실제로 남녀의 사랑은 성적 본능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이유에 얼핏 성격, 경제력, 학벌 등 개인적인 조건이 중요해 보이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개인은 이런 자연의 의도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한다. 성욕은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크다. 이는 자기 보존의 욕망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강렬하게 작용하는 본능이다.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남녀의 사랑의 최종적인 목적은 후손을 낳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전제는 육체적인 접촉이다. 역시 철학과는 다르긴 다르네요. 쇼펜하우어는 이 사랑이 일종의 인간의 본능으로 사랑을 그 본능의 각도에서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상향이자 현실이다. 연애. 참 이 타이틀만 봐도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다른 본능처럼 사랑은 환상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제가 지금 이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이 타이틀이 보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쓰이는 이유. 그죠. 콩깍지가 쓰인다는 말 많이 하죠. 그게 왜냐면 철학가의 그 각도로 보면 이 사랑이 환상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사람을 그 환상에 빠지게 하는 거죠. 아이, 참. 네. 그런 걸 몰랐죠. 사랑할 때는. 그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인연이 맺어지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한없이 아름답다.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기쁨과 넉넉함으로 다가온다. 사랑의 환상은 짜릿하면서도 황홀한 기억이 된다. 반대로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은 낙담하여 삶을 포기하기도 하며 이뤄진 첫사랑이 불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사실
사랑은 현실적인 조건이나 미래의 계획을 외면한 환상에 가깝다. 그 환상에 속아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위대하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또한 사랑은 연인에 대한 소유욕, 질투심, 증오심 등과 결합하여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한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우리가 연애에 빠졌을 때 느끼는 모든 행복 감정은 모두 환상에 불과하다. 뭔가 그 젊은 예쁜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살짝 이런 거는 그냥 모르고 사랑을 해야죠. 그래 한때는 그런 예쁜 사랑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결과가 좋으면 더 좋겠지만 철학가의 그 시각으로 봤을 때 사랑은 이렇게 환상의 옷을 입고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쓰이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 자, 한번 볼까요? 흔히 눈에 콩깍지가 쓰이면 상대에게 없던 매력도 생겨나게 된다. 남자는 대부분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 사랑에 빠지면서 연애는 자신의 일이라고 착각을 한다. 사랑을 쟁취하려는 욕망은 너무나 강하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사랑의 환상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킨다. 네. 그래서 모든 연애는 성적인 환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런 눈먼 사랑의 바탕에는 남성의 성욕이 자리 잡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일단 이런 사랑을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인간의 욕망, 성적 욕망에 따라서 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이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환상의 옷을 입고 나타난 사랑에 홀딱 빠져서 우리는 결혼을 선택을 하죠. 결혼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의 반복이다. 예. 성행위를 끝나고 나서 허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듯이 결혼을 한 후에 속았다는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다. 네. 첫 마디부터 너무 그러네요. 그것은 성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기 때문이다. 성욕은 충족되지 않을 때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만든다. 무한하며 엄청난 것을 약속하지만 실제로 그 결과는 보잘것없다. 일단 쇼펜하우어의 사랑에 대한 그 철학적인 관점을 보면 사랑은 인간의 본능, 성적 욕망에 의해서 생기는 감정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환상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든다. 그래서 연애를 하고 콩깍지가 쉬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는데 결혼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의 반복이다 라고 정리를 하네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성행위를 끝나고 나서 허탈감을 느끼는 결혼한 후에 속았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여기에 대한 코멘트는 많이 안 하겠습니다. 마흔이 됐으면 요즘은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꼭 마흔이 아니더라도 저희 구독자분 중에는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결혼 생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은 각자 알아서 해석하도록 하고요. 사랑과 결혼, 그 후를 내다보라. 결혼은 최근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선택지가 됐다. 결혼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결혼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연애 때는 다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결혼한 후에 어떻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지 놀라기도 한다. 그 뜨겁던 사랑이 연탄재처럼 식어버리기도 한다. 김종서의 노래 아름다운 구속을 꿈꿨는데 현실은 무서운 감옥을 경험하게 된다. 사랑만 믿고 결혼했는데 돈 문제, 가치관, 생활 습관의 차이로 갈등이 점점 더 심해져 결국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에서는 결혼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모두 젊을 때의 자유를 빼앗기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결혼을 지옥으로 표현하며 이혼한 부부의 고통을 당당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다. 그죠? 요즘 예능 보면 그런 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원인에는 무엇보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닥쳐올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자신의 탓이 있다. 그쵸? 누굴 탓하랴? 본인의 선택인데. 그죠?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사랑은 종족 보존을 위한 자연의 기만이다. 야, 기만이랍니다. 이런 속임수는 아주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인간이 서로 결합하여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심어둔 자연의 계략이자 속임수다. 우리는 자연에 속아서 결혼을 했는데 곧 그것이 기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고달픈 현실을 마주하며 후회하게 된다. 그래서 인생의 몇 수를 내다보는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 니체는 철학자는 결혼하지 않는다라면서 독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하다. 그의 후손이 없다. 만약 결혼 이후의 어려운 현실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면 니체처럼 혼자 자유로운 정신으로 마음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그때나 지금이나 홀로 사는 사람의 마지막에는 행복하지 않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네, 이것도 여기도 복병이 있네요. 그죠? 결혼을 하나, 결혼을 하지 않으나. 니체의 마지막도 몇 명 남지 않은 친구가 함께 했으며 오랜 병 간호는 평생 사이가 좋지 않았던 어머니와 누이가 불평 없이 도맡았다. 니체가 이미 정신을 잃을 상태여서 전혀 몰랐지만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은 가족뿐인 것이다. 네, 마냥 결혼을 사귀다, 속았다 이렇게 허탈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아도 이제 예를 들었죠. 이렇게 인생의 몇 수를 내다보는 니체도 자유롭게 전생을 살았겠죠. 하지만 마지막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때는 역시나 도와주는 사람은 가족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행복에 가까워진다. 그쵸? 내면을 채우는 그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있었죠? 너무 기대하지 마라. 사랑이라는 환상에 속아 결혼한 사람이 불행하다면 그런 환상을 미리 알고 혼자 사는 사람은 행복할까? 어차피 둘 다 불행한 것은 마찬가지다. 차이점이라면 어쨌든 결혼을 한 사람은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지만 혼자 지내는 사람들은 어쩌면 고독한 죽음이라는 최후를 준비해야 될지 모른다. 이게 바로 현실이죠.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다 알지만 아기 때 기저귀를 갈면서 부모님의 고충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고 아이를 출산해본 여성은 어머니의 산고를 알게 된다. 그리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면서 고단한 삶을 통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남자들은 왜 아버지의 어깨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뒤늦게 알게 된다. 결혼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어릴 적 성장 과정을 간접적으로 보면서 우리 부모님의 고충도 알게 된다. 불평, 불만 없이 우리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부모님의 결혼 생활에도 그늘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네. 결혼하면 불행하고 결혼하지 않아도 불행하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자연에 속는 일은 반복된다. 이혼을 한 후 혼자 사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다른 이성의 매력에 빠져 사랑하는 일이 흔하다. 세상에는 늘 멋지고 잘생긴 이성이 있기 때문에 만나기도 하지만 헤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혼을 하면 고생이 끝날 것이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어디선가 또 다른 사랑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랑과 연애, 결혼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잠시라도 행복했다면 충분하다. 네, 이 말이 참 격하게 공감됩니다. 그죠? 가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많죠. 정말 당장이라도 그냥 뛰쳐나가고 싶고 혼자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하루에도 막 수십 분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한때는 그래도 좋았잖아. 그런 추억이 어느 한 구석에 있어요. 그죠? 잠시라도 행복했다면 충분하다. 음. 사랑의 힘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사랑을 얻는 대신 다른 무엇을 잃기도 한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 그래요. 사는 게 다 그렇죠. 자, 사랑, 연애, 결혼.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의 거리를 유지하라 했어요. 관계인데요.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죠? 서로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정중함과 예의다. 인간 관계의 어려움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꽤나 힘든 과제이기도 하다.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학교에서 선생과 학생들이 잘 지내는 일은 어렵다. 여기에 고슴도치 딜레마 예를 든 부분이 있었는데요. 한번 보고 갈까요? 추운 날씨에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으려고 달라붙어 하나가 되지만 그들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것을 느껴 떨어진다. 그러나 추위를 견디지 못해 한 덩어리가 됐다가 떨어지기를 또 반복한다. 결국 상대방의 가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는다. 서로에게 따뜻하게 하고 싶어 하지만 서로의 바늘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고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체온을 나눴다는 지혜다. 네, 이게 바로 고슴도치의 우화인데요.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통해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공존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마라. 낳고 키운 아이들도 커가면서 점차 부모의 잔소리나 참견을 싫어한다. 사춘기를 지나는 청소년 때 부모와 정신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갈등이 생겨난다. 사회에서 사업으로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도 의기투합을 하면 할수록 사소한 말다툼을 하기 쉽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은 자주 일어난다. 사람은 서로 가까울수록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으로 이어지는데 나도 다른 사람도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마음의 간격을 둘 필요가 있다. 쇼펜하우어의 비유처럼 사회를 이루는 인간은 어떤 이유에서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가시를 세운다.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면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즉,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 시기심, 자존심 등 때문에 서로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일이 많아진다. 가족, 연인 같은 사랑의 감정으로 맺어진 관계도 마찬가지다. 네, 그렇죠. 가족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상처 주지 않도록, 말 함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거나 잘못된 생각을 갖더라도 그 인격을 존경해야 상처를 주는 가시돋친 말을 피할 수 있다. 서로 세상에 대한 관점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서로를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회는 희생을 요구하는데 자신의 생각이 다를수록 개성이 강할수록 희생이 커진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넓어지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불을 쬐지만 어리석은 자는 불에 손을 집어넣고 화상을 입고는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불이 타고 있다고 단식한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그래서 홀로서기를 자꾸 강조를 하나 봅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은 인간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리를 유지하라. 상처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혼자 있는 법을 익혀라. 혼자 있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내면을 채우는 그 과정이 바로 홀로서기의 준비 단계가 아닐까 싶네요. 홀로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가치 있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슴도치 같은 사람은 극심한 추위가 닥치면 서로 모여들어 몸을 붙이는데 스스로 정신적인 온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무리를 지어 모일 필요가 없다. 사교성이 정신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체온으로 충분히 지낼 수 있는 사람의 덕목은 바로 고독이다. 인간은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없다. 결국 그런 솔직함이 나중에 뒷담화나 비방의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정과 사랑, 결혼으로 이어지는 밀접한 인간관계도 비밀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면을 봐서는 다른 사람과 교제가 적을수록 좋다. 잡담, 유흥, 즐거움 뒤에는 가식적인 모습이 있다. 온전히 혼자 있어보라. 고독은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인간은 홀로 설 수 있을 때 어른으로 더욱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아이가 젖을 떼면서 공포에서 독립하게 되듯이 고독은 각자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된다. 다시 말해 고독은 인간의 본성에 맞는 본래 행복한 상태로 되도록 하게 해준다. 40대면 예전의 친구나 동창들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경우가 많다. 연락처에 저장한 친구들이 사라지기도 한다. 나이가 더 들수록 고독은 우리의 친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욱 참된 행복은 자신의 안에서 혼자의 힘으로 찾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다수의 의견에 맞춰 희생하거나 눈치 볼 일이 생겨나고 마음을 툭 털어놓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난다. 점점 진실한 관계를 맺기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생각과 지혜 등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고독은 솔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행복을 바깥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안에서 얻기 위한 중요한 덕목이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다. 네. 어쨌든 혼자 있는 그 힘을 길러야만이 자기를 얽매이는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서 충분히 해방할 수 있고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타인의 고통에 연민을 느껴라. 동정심이야말로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비이기적인 특성이며 이기주의적 개인이 타자를 도우려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로 찬사를 받아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며 그런 동정심만이 비이기적인 행위의 유일한 원칙이라고 말한다. 고통은 다른 사람과 나누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런 연민, 공감, 동정은 쇼펜하우어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다. 또한 타인에 대한 아량도 필요하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기 싫은 사람과 같이 지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조심해서 행동하고 아량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심함으로써 손해와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아량을 베풀어 다툼과 싸움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네. 좋게 좋게 사는 게 좋은 거죠. 사랑하지 않아도 미워하지 말 것. 우리는 함께 살기 위해서 고통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실직자,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동시에 역차별과 자립심을 고립해야 한다. 우리나라 40대는 무한 경쟁, 적자, 생존, 승자 독식의 논리에 따라 살던 시대를 경험했다. 어릴 때는 학교에서, 졸업 후에는 직장에서 또는 사업에서 남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패배자가 느끼는 고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남보다 더 잘해야 인정받는 세상에는 이기심이 가득하다.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감수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 상대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느껴보라. 그렇죠. 요즘 너무 감성이 메말랐다라는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불편한 편의점인가요? 베스트셀러 책을 정말 흥미진진하게 읽었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난 뒤로 편의점을 가끔 종종 이용을 합니다. 근데 가다 보면 가끔씩 뭐 1+1, 2+1 이런 상품들 괜히 살펴보게 되고 한 번은 택배 아저씨였어요. 택배 아저씨가 그 삼각김밥만 사가지고 그 앞에서 헬멧만 벗고 정말 그 약간 목이 매는 듯한 제가 보고 있는데도 들어가면서 제가 봤거든요. 삼각김밥만 사서 이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들어가면서 저 맛있는 거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잘 안 넘어갈 텐데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제가 마침 이제 따뜻한 음료를 사려고 이제 들어갔다가 1+1 골라서 나오면서 제가 2개를 다 마실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하나를 드리면서 아유, 네, 오늘 이게 1+1입니다. 공짜가 하나 생겼습니다. 드세요 하고 건네주고 왔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참 별거 아니잖아요. 저는 돈을 더 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굉장히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잠시나마. 별거 아닌데 이게 자랑이 아니라 사소한 데에서도 내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잠깐이라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나의 이 단단한 껍질에 쌓여서 살던 내가 잠시나마 말랑해지는 그런 느낌? 여러분도 한 번씩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게 눈에 보일 때는 한 번씩 해보세요. 그 느낌 느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또 얘기가. 자,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가? 행복! 바로 방금 제가 얘기한 이런 데서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그냥, 내가 참 말랑해진 느낌이,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행복이 아닐까. 그죠? 돈 안 들이고 좋은 일 하고, 그분도 좋고, 나도 좋고. 행복은 결핍에서 만족으로 빠른 전이다. 그러니까 그 순간이라는 거죠. 행복이 짧고 고통이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행복이 찰나의 짧은 꿈처럼 느껴지는 반면 고통은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이 한국인의 일생이 80년이라고 할 때 평생 웃는 시간은 고작 한 달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하루에 웃는 시간이 90초 뿐이다. 반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은 하루에 3시간으로 조사돼 평생 10년이나 걱정하며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다라는 말이 입에서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죠. 와, 웃는 시간이 90초다. 요즘은 90초도 웃어봤나? 아, 약간 혼자 있으니까 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라고는 하는데 웃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웃죠? 정말 저는 진심으로 고민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웃음이 줄어드는 이유는 행복한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뇌의 노화 같은 생리학적 퇴행도 꼽을 수 있고 사회적인 환경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아, 서글픕니다. 왜 웃을 일이 없지 그랬는데 뇌의 노화, 생리학적 퇴행 이것도 이유가 있었군요. 예전에 그 10대들은 뭐 거리에서 굴러가는 말똥을 보고도 웃는다 막 이런 말 어디서 제가 주워들었죠? 그래서 괜히 그렇게 막 깔깔깔거리고 웃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슨 일로 웃지? 아,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어수선한 사회 환경. 이것을 벗어나려면 여행이 답이네요. 아무 생각 없이 자연과 예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네, 조만간 여행을 떠나요. 자신에게 알맞는 행복이 있다. 이거는 뭘까? 자신에게 알맞는 행복.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확행이라는 용어가 꽤 유행한 적이 있다. 그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축약.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 사람 안에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속옷을 볼 때 느끼는 행복과 같이 바쁜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즐거움을 뜻한다.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행복이나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이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작은 만족에서 얻는다. 짧은 행복은 작을 수밖에 없다.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행복, 만족은 따분함을 가져와서 새로운 것을 찾게 만든다. 40대는 인생의 고통을 충분히 알기 시작한 나이이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인정도 받고 인간 관계의 폭도 넓어지고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다. 성취한 만큼 책임도 늘어나면서 고통도 많아진다. 40대는 자신의 인생의 전체를 들여다봐야 한다. 인생의 시작과 함께 끝을 생각하면서 자신만의 계획이 필요할 때다. 시간과 행복은 지체하지 않고 흐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을 살라는 말이 있답니다. 현재는 2번 다시 오지 않는다. 오늘이라는 날이 단 한 번뿐이고 2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임을 항시 명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거는 다른 데서도 얘기를 많이 하죠. 지나간 거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계속 과거의 그 고통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미래의 일은 걱정. 항상 걱정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라기 때문에 가능한 하지 말고 현재를 살아라. 하루하루는 하나하나의 인생이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만일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던 일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서 만약 No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루하루를 자신의 마지막 인생으로 생각한 것은 쇼펜하우어의 명언과 닿아있다. 현재를 과거처럼, 현재를 미래처럼 의식한다면 지금 이 순간을 더 가치 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라 개성, 그리고 자존감, 자기 자신으로 행복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음을 앞둔 시한부 환자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일 또는 다시 태어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을 꼽으라고 하면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그들은 한결같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들의 첫 번째 소망이라고 말한다. 누군가가 행복한지 모르면 얼마의 자신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고통을 잘 견뎌냈는지 봐야 한다. 노년에 가장 후회되는 일,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과거에 내가 원했던 것을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요. 내 자신을 살아야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죠. 그래야 나중에 어느 날 가게 될 때 후회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얼마나 소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빠질 수 없는 거죠.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이게 참 인간의 욕심이죠. 돈이 많은 사람은 또 그 많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없는 사람은 또 없는 사람대로 살아나가야 하기 위해서 또 아등바등 벌어야 하고. 자, 진정한 부자는 돈을 다루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이 모아지고 시드머니가 모아지면 그 돈을 어떻게 굴리고 재테크를 해서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돈을 다루는 능력이 있는 사람.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경제에 관한 그런 좋은 강좌도 많이 있고 또 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조금씩 공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타인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자존감을 갖고 살아라. 남들한테 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 듣고 살려면 힘듭니다. 삶이. 안 그래도 힘든 삶. 굳이 다른 사람 그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없겠죠. 나도 남을 평가할 수 없고 남도 나를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라. 이거는 첫 시간에 목차 설명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누구에게나 다 좋은 사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얘기를 들으면 정작 그 좋은 사람은 삶이 굉장히 피곤하다는 것. 천사 같은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고달프다는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라. 네, 그렇다고 얄미운 사람은 되지 말자. 그죠? 남한테 욕은 먹지 말아야겠죠. 그죠? 근데, 저 사람 싫어.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그건 정상이다. 그렇죠? 그거 가지고 상처받지 말고 오해하지 말자. 나는 나, 너는 너. 자존감이 필요한 거죠. 나 자신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자기 긍정. 우리 인생의 첫 40년은 본문이고 그 다음 30년은 그 본문에 대한 주석이다. 내가 깨달은 것만큼이 나의 세계이다. 현명하게 품격을 쌓고 교양 있게 나이가 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서와 사색, 그리고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통찰이 필요하다.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경험한다고 저절로 깨달음을 얻지는 못한다. 100년을 산다고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이는 무상하다고 한탄하지만 어떤 이는 소풍처럼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도 있다.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이 그 삶의 전부다. 우리가 세상의 고통에 대해 굴복하지 않고 타인에 대해서도 늘 당당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는 것은 운명밖에 없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에서 배워야 할 점들이다. 운명은 나아질 수 있다. 와, 이것으로 쇼펜하우어의 철학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매일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고요. 이 추운 겨울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따뜻한 봄날이 오겠죠?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